웃음 사라진 미스터 스마일. 미스터 스마일은 바로 정세균 총리의 별명인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선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솔직히 국민들께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시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왕좌왕한데 국민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왕좌왕이라고요? 우왕좌왕 아닙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대통령께서 14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통일을 지키셔야죠. 네, 미스터 스마일의 온화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백신 도입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정세균 총리를 오랫동안 뵈왔는데 예. 백봉 신사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스터 스마일 할 정도로 그렇게 좀처럼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저도 이 국회 답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추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코로나 같은 경우도 K방역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상당히 이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됐는데 지난 3차 확산 이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한 40개국에서 지금 다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이 아직 전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 그것도 지금 올해 2월부터 접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또한 아직까지 분명하게 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제 사실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달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백신 확보가 상당히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그 정 총리도 인정을 했지만 이 방역이 우리가 잘 돼서 딴 나라보다 잘 돼서 백신 확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면에서 좀 간과했다는 측면들을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구매에 대한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 책임을 면탈하는 문제, 이 절차상 이것들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예전에 좀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 태도와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간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백신 문제만큼 물러설 수 없다. 네. 만약 백신 문제에서도 만약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늦었다, 잘못했다는 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레임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백신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답변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정 총리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장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네.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국장님 보신 대로 정 총리 눈물까지 흘리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뭐 실내 체육시설 운영 일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내용을 보면 뭐 같은 시간대 19살 미만의 학생과 어린이 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는데 사실상 헬스장 이용객은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그전 지적이 나올만 하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태권도장이나 발레 이런 것은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왜 헬스장, 필라테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냐. 그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럼 우리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료 등등을 내고 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게는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상황이 일정 정도 그렇게 허용하는 걸로 되긴 했지만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뭐 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헬스장 가면 그 19세 미만 어린 아이들 중고생들이 뭐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허용하는 듯 했지만 사실상은 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다 보면 뭐 방역이라는 원칙이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육지책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아마 17일까지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일단 이렇게 전부 다 영업을 못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영업을 하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숨통을 트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천시청 앞의 모습입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주최로 열린 실내 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인데요. 혹한의 날씨에 얇은 민소매와 반바지만 입고 등장한 모습이 상당히 절박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집회에 참석자 한 분은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내몰린 현실을 알리고자 28개월 아들과 거리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 또한 가족 사업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장을 총 7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임관리비로만 약 1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또한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일 알바를 뛰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납득이 갈 만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온 가족이 찔끔찔끔 대책을 보완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역 대책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거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 만드는 공무원들 이거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뭐 이 학생들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열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정책의 발표가 어쩌면 정부의 신뢰성을 너무나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니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다니면 거의 90% 이상이 성인들이라는 거는 다 알 텐데 문제는 문은 열어라. 단 학생만 받으라. 이거는 열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난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고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지금 데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전파 방식이 있고 하는 것들이 1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방역을 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규정이나 규칙이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축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경험의 축적과 그 축적을 통한 어떤 방역의 시스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그냥 맞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대충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노래방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곳이 많이 일어난다. 어떨 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막으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모델링의 어떤 기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생계가 지금 어떤 이 백척간도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피트니스 다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고 이 헬스 기기도 대부분 렌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내면 지금 이분들은 거의 파산 지경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무조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이
이 효율적인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좀 더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국회에서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나선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송교도소 보내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송교도소에 한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말씀해보세요. 매를 갖고 있다면서요.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40% 넘는 거고요. 그럼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은 부산에 그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의원님과 장재원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퇴근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이제 추 장관의 답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일단 수용 과다 인원 때문이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어서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 장관은 이제 전에도 사과를 했었죠. 근데 사과에 중점이 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의 어떤 밀접, 어떻게 보면 과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좀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설사 저런 시설이다 할지라도 동부구치소가 이거에서 애박할 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교정당국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안 아니에요? 초기에 더군다나 잘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동부구치소가 수용 인원이 과대해서 과밀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일부 기여한 바는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맞는 워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만들었다니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어떤 큰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화재 시설이 좀 안 갖춰졌어요. 이 건물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 야당, 또 전 정권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설사 야당이나 전 정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 정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진정성에 있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사과를 하는데 용두삼이 방식으로 자꾸 어디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교정당국의 책임자로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미 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태에서 현재 백신은 백신 추정 주사일 뿐이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 마루타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주장, 그러니까 백신 추정 주사를 놓아 코로나 마루타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장경태 의원 이 글을 삭제하긴 했습니다. 소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40개국이 맞고 있는 백신을 두고 저걸 지금 빨리 맞자고 하는 건 마루타, 실험에 다름없다. 이렇게가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또 이제 뉴스를 보면 외국에서 계속 백신이 맞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백신을 언제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5,600만 분의 확보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쭉 갔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우울감도 커지지만 불안감도 커진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백신 추정이라는 지금 그럼 외국의 그 수많은 맞고 있는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요. 731 부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금 갑자기 왜 731 부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또 마루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 백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은 충분히 뭐 야당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박을 한다면 정부는 어쨌든 이러이러해서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가야지 그걸 예전에 뭐 7.3.1 부대 마루타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자, 네. 짧게 버티면요. 이 장경태 의원은 그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몫으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 과학이라는 기본 상식에 대한 것도 없는 이 주장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 백신 문제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 저는 이게 뭐 제가 올려서 삭제하긴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이 불신을 키워줄 뿐더러 이거는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저는 가만히 있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집단 면역 형성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면역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집단 면역은 전체 국민의 60 내지 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4분기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세우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는 올 11월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해에는 적어도 3분기, 그러니까 올 9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기가 좀 늦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늦어진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봐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K방역에서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고 단지 거리두기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하면 경제에 엄청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한 거 있는 건 저는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실패까지 갔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왜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아무튼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집단 면역이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지금 경제가 올스톱돼 있는 상태가 두 달, 세 달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K방역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단 면역이고 백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현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예. 집단 면역 목표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